수연이?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가격표를 망설이며 바라보는 여자와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여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의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찾지 못했던 큰 며느리 이수연과 손주 박민준, 박지아였습니다. 손주 지아가 먼저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자, 빨리.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세게 잡아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명희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시장 인파에 가로막혀 금세 놓치고 말았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희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진실이 있다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잃은 후 명희의 삶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다 더 큰 배신감을 준 것은 큰 며느리 이수연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돼서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보험금 5억을 받고 나를 버렸어. 명희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죠. 그나마 둘째 며느리 정아윤만이 곁을 지키며 명희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은 아마 새 출발을 원했나 봐요. 하윤은 언제나 상냥한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상심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는데 형님이 떠나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요. 명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사라진 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하윤이 명희의 방문을 노크하며 제안했습니다. 요즘 청담동에만 계셔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재래시장 하나 알고 있어요. 거기 떡볶이가 정말 맛있다던데요. 명희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나가볼까? 명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명품 핸드백을 들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수척하고 늙어 보였죠. 서울 변두리의 재래시장은 청담동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북적거렸고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구수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명희는 오랜만에 맡는 시장 냄새에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저기 떡볶이 집이에요. 하윤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포장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희의 시선은 포장마차가 아닌 다른 곳에 꽂혔습니다. 포장마차 앞에서 가격표를 망설이며 바라보는 여자와 두 아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여자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아이들의 옷은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것 같았습니다. 명희의 심장이 멎을 듯이 뛰었습니다. 수연이? 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속삭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찾지 못했던 큰 며느리 이수연과 손주 박민준,
박지아였습니다. 손주 지아가 먼저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가자, 빨리.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세게 잡아 끌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수연아, 잠깐만. 명희는 그들을 쫓아가려 했지만 시장 인파에 가로막혀 금세 놓치고 말았습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며느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하윤이 명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사람 착각하신 거예요. 형님은 이런 동네에 올 리가 없잖아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수연이었어. 민준이와 지아도 봤어.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집에 가서 쉬세요. 하윤은 명희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의 초라한 옷차림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보험금 5억을 받았다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그 두려운 눈빛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명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큰아들의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사고 당일 아들이 차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시계바늘은 사고가 난 시각에 멈춰 있었죠. 진우야,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 수연이가 정말 너를 버리고 떠난 걸까? 명희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명희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왜 도망쳤을까? 아이들은 왜 저렇게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는 왜 나를 그렇게 무서워했을까?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둘째 아들 박진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호야, 어제 수연이를 봤어. 진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형수님은 진작에 연락 끊고 사라진 사람이에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민준이하고 지아도 함께 있었어. 진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형수님은 형이 죽자마자 보험금 챙겨서 도망간 비정한 사람이에요. 왜 자꾸 그런 사람 생각하세요? 명희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하윤이 주방에서 나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커피 한 잔 더 드릴게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명희는 며느리의 상냥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은 언제나 이렇게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따라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명희는 아무 말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최 회장이야. 조용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설 탐정 좀 알아봐.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희는 회사 비서실을 통해 소개받은 사설탐정 최민수를 은밀히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 최민수는 40대 중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최 회장님, 제가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최민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희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 이수연과 손주들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과거 3년 동안의 행적,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최민수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탐정은 약속대로 정확히 일주일 후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님 찾았습니다.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봉투를 여는 순간 명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큰 며느리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최민수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근처 공립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명희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낡은 교복을 입고 동생 지아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금은요? 5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죠? 명희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게 이상한 부분입니다. 보험금 처리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탐정은 금융거래 기록을 명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5억 중 4억은 고인의 의료비와 장례비, 그리고 병원 미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명의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1억은요? 그게 묘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1억 원이 이수연 씨 계좌에서 출금된 후 행방이 묘연합니다. 최민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수연 씨가 집을 나간 날의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탐정은 노트북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큰 짐가방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 며느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은 급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집을 떠날 때는 낮에 당당하게 나가죠. 그런데 새벽 4시에 이렇게 서둘러 나간다는 건 최민수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희는 화면을 멈추고 며느리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세요. 최민수는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문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이수연 씨 휴대폰으로 그날 새벽 2시부터 2시 30분 사이에 발신자 불명의 문자가 10통 넘게 왔습니다. 명희는 문자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집을 나가지 않으면 아이들 양육권을 법적으로 빼앗겠다.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형사 고소하실 거다. 횡령 혐의로. 조용히 떠나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명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상합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했더니 최 회장님의 휴대폰 번호로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요? 명희는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 회장님이 보낸 게 아닙니다. 문자 발송 대행 앱을 사용하면 발신자 번호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최민수는 화면을 확대해 보여줬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최 회장님인 척하며 며느리를 협박한 겁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며느리를 협박했다고 믿고서 말이죠.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침실 서랍에 있었어요. 저는 일찍 잤고요. 명희는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집안에서 제 휴대폰을 몰래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명희의 말이 멎었습니다.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최민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님, 혹시 이 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정아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큰 며느리가 떠난 후 더욱 적극적으로 명희를 챙겼습니다. 회사 일에도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죠. 최근에는 지분 이전 이야기까지 꺼냈었습니다. 더 조사해 주세요. 제 둘째 며느리를 중심으로요.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둘째 아들 진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거실 소파에 앉은 진호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또 형수 이야기 하시려고요? 그만하세요. 들어봐. 형수가 도망간 게 아니야. 누군가한테 쫓겨난 거야. 명희는 탐정이 준 자료들을 아들 앞에 펼쳤습니다. 진호는 자료를 대충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불쌍해서 지어낸 이야기 아니에요? 형수는 스스로 떠났어요. 아니야. 내 형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며 애들 키우고 있어. 보험금도 거의 다 병원비로 쓰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정하윤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하윤은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명희는 그 미소 뒤에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수연이를 찾았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아. 명희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윤의 미소가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나는 멀쩡해.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형수 일은 잊으세요. 우리가 이제 가족이잖아요. 진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는 형수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내 형수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건 형수 선택이었어요. 진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명희는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큰아들 박진우의 친구들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이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강민준 변호사. 아들의 대학 후배이자 절친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이신가요? 아, 최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진우를 위해서라도, 제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명희의 목소리는 애절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민준을 만났습니다. 강민준은 45세의 지적인 인상을 가진 남자로 검은색 정장이 잘 어울렸습니다. 회장님, 진우 형이 그렇게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명희는 탐정이 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민주는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네요. 게다가 발신자 번호 조작까지. 민주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회장님,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진우 형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명희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강 변호사님. 당신만 믿을게요.
민주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3년 전의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명희는 둘째 며느리를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 비서실장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소문을 슬쩍 흘려봐요. 누가 관심을 보이는지 보자고요.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갔습니다. 이틀 후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둘째 며느님께서 법무팀 김 과장한테 회장님 지분 이전 절차에 대해 물어보셨답니다. 명희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속 지켜봐줘. 명희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둘째 아들 진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진호야, 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 진호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또 형수 얘기 아니죠? 그래, 형수 얘기야. 내 형수가 억울하게 쫓겨난 거야. 명희는 탐정과 변호사가 모은 증거들을 아들 앞에 쌓았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대충 넘기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형수가 불쌍해 보여서 누군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진호야, 이게 다 증거야. 내 형수한테 온 협박 문자, CCTV 다 여기 있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 와이프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 회사 지분 이전 절차를 알아보더라고.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진호야, 제발 정신 차려. 내 형수가 왜 도망쳤겠어? 누가 쫓아낸 거야? 어머니가 형수를 괴롭혀서 나간 거잖아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내 형수를 그렇게 생각해? 형수는 형이 죽자마자 보험금 챙겨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진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하세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 아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호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희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의심한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서재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집사 김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60세의 단정한 여인으로 30년간 박씨 가문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숙 씨, 들어와요. 영숙은 오래된 노트 한 권을 조심스럽게 명희 앞에 놓았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셨으면 합니다. 명희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 4월 15일 새벽 3시 둘째 며느님이 큰 며느님 방에 들어가심. 새벽 3시 30분 둘째 며느님이 큰 며느님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심. 새벽 4시 큰 며느님이 눈물을 흘리며 집을 나가심. 둘째 며느님이 현관까지 배웅함. 명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 씨, 이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확실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 백업 파일입니다. 회장님께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영숙과 함께 서재에서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3년 전 그날 새벽의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정아윤이 큰 며느리의 방에 들어가는 모습,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는 모습, 현관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
명희는 소리를 켜서 들어봤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진짜 화나셨어요. 지금 안 나가면 아이들 빼앗길 거예요. 정아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발 조용히 떠나세요. 그게 형님을 위한 거예요. 화면 속 이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희는 화면을 멈추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쫓아낸 게 아니었어. 하윤이가 다 꾸민 거였어. 영숙은 명희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영숙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큰아들의 장례식 다음 날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형님, 어머님이 형님한테 화나셨대요. 오빠가 죽은 게 다 형님 때문이라고. 정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형님을 고소하실 거래요. 횡령 혐의로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어머님은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제발 조용히 떠나요. 제가 잘 챙길게요. 명희는 녹음을 듣고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 나쁜 것, 다 거짓말이었어. 명희는 큰아들의 손목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내가 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게. 명희는 변호사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지금 만나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명희는 영숙이 준 자료들을 모두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와 협박입니다.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민준은 안경을 벗고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해요. 그리고 수연이를 찾아야 해요. 오해를 풀어야 해요. 민주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 형이 살아있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제가 형을 대신해서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서재에서 큰아들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반드시 내 가족을 되찾을게. 조금만 기다려줘.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강민주는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들고 명희를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둘째 며느리의 범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민주는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상세한 문자 발송 기록이었습니다. 3년 전 형수님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 이게 회장님 번호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문자 대행 앱을 사용한 겁니다. 민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 가입한 이메일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메일 주소는 분명했습니다. 정아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조합된 주소였습니다. 결제 카드도 둘째 며느리 명의입니다. 명의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 나쁜 것이. 민주는 계속해서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처리 내역입니다. 큰 며느리가 받은 5억 원 중 4억은 회장님 말씀대로 의료비와 장례비로 쓰였습니다. 민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억 원입니다. 이수연 씨 계좌에서 출금된 후 이름 모를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그 계좌 주인은요? 명희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 명의를 도용해 만든 계좌였습니다.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과 서명을 감정한 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희는 의자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하윤이가 수연이 돈까지 훔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민주는 회사 법무팀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서명이 들어간 지분 이전 서류 중 일부를 필적 감정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위조입니다. 회장님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명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최소 2년 전부터입니다. 둘째 며느리는 회장님의 서명을 연습하고 중요 서류를 조금씩 위조해 왔습니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정 최민수 씨가 중요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는 심부름센터에서 일했던 이경수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년 전에 어떤 여자한테 돈을 받고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탐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연이라는 사람한테 협박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를 흉내내서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이들 양육권을 빼앗겠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희는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정아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500만 원 받았습니다. 현금으로요. 명희는 녹음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죠? 보호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증인으로 필요하니까요. 민주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서류에는 정아윤의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원래 큰아들 박진우 씨를 좋아했습니다. 명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대학 동창들 증언에 따르면 정아윤은 박진우 씨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동생인 박진호 씨와 급하게 결혼했습니다. 명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하윤이가 처음부터 복수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던 남자에게 거절당하고 그의 동생과 결혼해서 그 집안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명희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을까?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가 워낙 치밀하게 연기를 했으니까요. 민준이 명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사 영숙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하윤이가 다른 수상한 행동을 한 게 또 있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영숙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큰아드님 장례식 날 둘째 며느님이 큰 며느님의 귀중품 상자를 뒤지는 걸 봤습니다. 뭘 찾았죠? 통장과 도장, 그리고 보험 증서를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려놓긴 했지만요. 명희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큰 며느님을 찾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하지만 수연이는 날 무서워해요. 어떻게 만나죠? 강 변호사님이 함께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면 큰 며느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모습,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모습. 수연아, 미안해. 내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게. 명희는 큰아들의 손목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계바늘은 여전히 사고 시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다시 흐를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입니다. 변호사 강민주는 검찰과 협조하여 정하윤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명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회장님,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민준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며느리 휴대폰에서 문자 발송 대행 앱, 문서, 위조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민주는 이미지 파일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명의의 서명을 연습한 흔적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명을 완벽하게 따라하기 위해 연습한 겁니다. 명의는 화면을 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3년 전에 작성한 메모와 검색 기록을 찾았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화면에는 섬뜩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위장 방법, 트럭 운전사 섭외, 완전 범죄 만들기. 명희는 손이 떨려 책상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큰아들의 교통사고가 정말 사고였을까요? 명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우는 트럭에 치여서. 맞습니다. 하지만 그 트럭이 우연히 큰아들을 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민주는 다음 자료를 펼쳤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위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그녀는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3일 전 둘째 며느리 계좌에서 3천만 원이 현금 인출되었습니다. 민주는 은행 거래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명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설마 하윤이가 내 아들을? 아직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3년 전 교통사고 수사 기록을 재검토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는 박철수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당시 운전사는 졸음운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민주는 수사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사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죠? 당시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추적이 가능합니다. 민주는 통신사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번호가 바로 둘째 며느리가 사용하던 선불폰 번호입니다. 명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회장님, 제가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은 트럭 운전사 박철수를 재조사했습니다. 명희는 경찰서 조사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형사가 나왔습니다. 박 회장님, 운전사가 자백했습니다. 형사는 조사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3년 전 한 여성이 3천만 원을 주며 특정 시간에 특정 경로로 운전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명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라고 했나요? 인상착의를 말했는데 둘째 며느리 정하윤 씨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형사는 운전사가 그린 몽타주를 보여줬습니다. 정하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세요. 형사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당시 운전사가 받은 돈의 일련 번호를 기록해뒀는데 그 돈이 정하윤 씨 계좌에서 인출된 것과 일치합니다. 명희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며느리였어? 민준이 명희를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명희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당장 하윤이를 고소하세요. 살인교사로 이미 준비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는 명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큰며느리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사 영숙과 함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이제 곧 검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할 거예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윤이를 체포하면 그때 수연이에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큰며느님께서 진실을 아시면 분명 이해하실 겁니다. 명희는 큰아들의 손목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내 가족을 되찾을게. 그날 밤 명희는 변호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검찰 고소는 언제쯤 진행되나요? 내일 아침 일찍 접수하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니 체포영장도 바로 발부될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명희는 전화를 끊고 서재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명희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지켜보고 있구나. 엄마 믿어줘. 명희는 별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명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오늘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정하윤의 체포, 그리고 수연이에게 진실을 알릴 기회.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명희는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둘째 아들 진호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명희는 변호사가 정리한 증거 파일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진호야, 내 아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진호는 파일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내 형을 죽인 것도 하윤이야. 형수를 쫓아낸 것도, 내 재산을 노린 것도 다 하윤이 짓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호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정하윤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하윤은 평소처럼 상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희는 며느리를 노려봤습니다. 하윤 씨, 이제 그만 연기해. 다 들통났어. 하윤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진우를 죽인 것도 너 수연이를 쫓아낸 것도 너잖아.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많이 이상하시죠? 제 말 들었어요? 하윤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한테 이상한 의심을 하세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뭐라고? 명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제가 알아봤는데 어머님 증상이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대요. 하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진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진호야, 내가 진짜 내 아들이냐? 명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형수 일은 이제 그만하세요. 진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명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회사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명희는 이사회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중요한 안건을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사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판단력과 관련해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명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님께서 최근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이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으로 가족을 괴롭히시고 회사 자금으로 사설 탐정을 고용하셨다고요. 명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이건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입니다. 한 이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명희는 서류를 낚아채 보았습니다.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이름을 보는 순간 명희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사는 정하윤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이게 조작이에요. 하윤이가 이사들을 매수한 거예요. 명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명희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난 멀쩡해요. 명희는 이사회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민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하윤이가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민준은 30분 후 회사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집으로 가시죠. 여기는 위험합니다. 민준은 명희를 부축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둘째 아들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하윤과 흰 가운을 입은 의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진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안 가. 명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진호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제가 이미 서명했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내가 정말... 어머니,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의사들이 명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민준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불법 감금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하는 입원은 안 됩니다. 보호자 동의가 있습니다. 의사 중 한 명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민준은 서류를 확인하고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때 정하윤이 나섰습니다. 강 변호사님, 이건 가족 문제예요. 외부인은 개입하지 마세요. 저는 고 박진우 씨의 친구이자 이 집안의 변호사입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하윤 씨, 당신에 대한 고소장이 이미 검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살인 교사, 사기, 협박, 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민주는 고소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진호는 고소장을 보더니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이 저를 모함하려고 꾸며낸 거예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당신 휴대폰 포렌식 자료까지요.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유는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 그게 다 조작된 거예요. 법정에서 밝혀지겠죠. 민주는 명의를 보호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명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를 먼저 만나야 해.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상관없어. 수연이와 손주들이 더 중요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사 영숙과 함께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숙 씨, 내일이 토요일이죠? 네, 회장님. 수연이네 집으로 가보려고. 하윤이가 체포되기 전에 미리 만나야 할 것 같아. 회장님, 지금 가시면 큰며느님께서 놀라실 텐데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뉴스로 먼저 들으면 더 충격받을 거야.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님 말로는 월요일쯤 체포가 진행될 거래. 그 전에 만나야 해. 토요일 저녁 명희는 영숙과 함께 수연이 사는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에 도착했지만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명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줘. 명희는 인터폰을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큰며느님께서 야간 근무 중이신 것 같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럼 편의점으로 가자. 명희는 서둘러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도착하자 낯선 남자 알바생만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일하는 이수연 씨 어디 있어요? 명희가 물었습니다. 아, 이수연 씨요? 오늘 쉬는 날이래요. 알바생이 대답했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토요일에도 안 나와요? 네, 오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명희는 다시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춥습니다. 일단 차 안에서 기다리시죠. 영숙이 코트를 벗어 명희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아니야. 수연이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명희는 빌라 계단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명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이 되었지만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월요일에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영숙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 씨 말이 맞아. 아이들 학교가 월요일이잖아.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학교 앞에서 기다리자. 아이들은 학교를 빠지지 않을 거야. 결국 명희는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날 피하는 건 아니겠지? 주말이라 가족들끼리 어디 간 걸까? 명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월요일이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숙이 위로했습니다. 일요일 밤 명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연이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하윤의 체포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명희는 큰아들의 손목시계를 꼭 쥐었습니다. 진우야, 내일이면 내 가족을 되찾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하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명희는 변호사 민준과 함께 경찰서 인근 카페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체포작전이 시작됩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께는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체포 소식을 전하고요.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직접 가겠어. 수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1시간 후 경찰은 명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아윤 씨 살인 교사, 사기, 협박,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자 하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조용히 협조하시죠. 형사는 하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둘째 아들 진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진호는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나 억울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하윤은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형사는 진호에게 영장과 증거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보호자께서 확인하시죠.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진술서, 포렌식 자료,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아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호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보. 다 조작된 거야. 어머님이 날 미워해서 3년 전 형이 죽은 것도 내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수와 조카들을 쫓아낸 것도 내가 한 거야? 진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그만해.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형을 죽이고 형수를 괴롭힌 사람인 줄은 몰랐어. 진호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경찰은 정아윤을 연행해 갔습니다. 그 장면은 곧바로 기자들에게 포착되었고 오전 뉴스 속보로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친구 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야간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버스 안 TV 화면에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3년 전 계획된 범죄, 충격적인 진실 드러나. 수연은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정아윤이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몰랐던 거였어?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나를 쫓아낸 것도? 수연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살인 교사, 협박, 사기, 문서 위조. 모든 범죄가 정아윤 혼자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 씨, 강민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형님 친구 강민준이에요. 기억하시죠? 수연은 놀라서 버스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네, 기억해요. 지금 뉴스 보셨죠? 시어머님께서 3년 동안 진실을 찾으려고 애쓰셨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형수님을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모두 정아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지금 시어머님께서 아이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꼭 만나주세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수연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이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학교종이 울렸습니다. 명희는 학교 정문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집사 영숙과 변호사 민준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학교 문을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손주 민준과 지아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아가 먼저 명희를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준이도 뒤따라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세요? 지아는 명희를 꼭 안았습니다. 명희는 손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지아야. 할머니야. 그때 뒤에서 이수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민준아, 지아야. 수연은 숨을 헐떡이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명희와 수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수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명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8세의 노인이 학교 앞 인도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수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안 돼. 내가 내 말 들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늦었어. 3년 동안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어.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이한테 속아서 너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몰랐던 거예요? 그래. 나도 속았어. 하윤이가 다 꾸민 거였어. 명희는 얼굴을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아, 진우가 사고로 간 게 아니었어.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윤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진우를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어. 명희는 오열했습니다. 수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수님, 제가 확보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서류 가방을 열어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트럭 운전사의 자백, 둘째 며느리의 통신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모두 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윤 씨가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형수님, 남편을 좋아했대요. 고백했다가 거절당하고 복수하려고 동생과 결혼한 겁니다. 민준의 말에 수연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재산을 노린 겁니다. 형수님과 아이들을 쫓아낸 것도 그 때문이었고요. 수연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수연은 명희를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라도 오해가 풀렸잖아요. 손주 민준이와 지아도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다시 같이 살아요? 지아가 물었습니다. 명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아야. 이제 다시는 안 헤어질 거야. 집사 영숙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큰 며느님, 집으로 돌아와요. 회장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셨는지 몰라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연은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너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번엔 제대로 지켜줄게. 약속해. 그날 저녁 명희는 큰 며느리와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 아들 진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진호는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형수님을 의심하고 외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연은 진호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속았던 거예요. 진호는 어머니에게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일으키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습니다. 명희는 큰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 가족을 찾았어. 이제 편히 쉬렴.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됐어. 아이들도 이제 안전해. 거실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방은 어디예요? 지아가 명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2층에 있어. 할머니가 3년 동안 그대로 둔 방이야. 명희는 손녀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먼지가 앉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물건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믿고 기다렸어.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명희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내일부터 영숙 씨랑 같이 청소하자.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게. 지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명희는 손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고통과 오해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정하윤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명희는 큰며느리 이수연, 둘째 아들 진호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하윤에게 살인 교사, 사기, 협박,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하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지만 명희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수연이 명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끝났어요. 그래, 이제 끝이구나.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호는 법정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미안해. 내가 형수님을 지켜주지 못했어. 진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호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도 그걸 원할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명희는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명희의 발표에 이사들은 놀랐습니다. 명예회장으로 추대되는 것은 받아들이겠지만 실제 경영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명희는 이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큰며느리 이수연 씨를 이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저는 경영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진우가 내 옆에 있을 거야. 명희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이수연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습니다. 며칠 후 명희는 또 다른 발표를 했습니다. 진우 추모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명희는 변호사 민준과 함께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진우가 살아생전 꿈꿨던 사회적 약자를 돕는 NGO 활동을 재단을 통해 이어가겠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수연이 내가 맡아줘. 진우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너잖니. 명희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한편 명희는 회사 지분의 30%를 손주 박민준과 박지아의 신탁 계좌로 이전했습니다. 민준아, 지아야. 할머니가 너희에게 물려줄게. 명희는 손주들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 몫이야. 너희가 성인이 되면 받게 될 거야.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런 큰 돈을 받아도 돼요? 그럼. 너희는 할머니의 보물이잖아. 명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내 엄마가 관리할 거야. 엄마를 믿어.
수연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을 위해 잘 관리하겠습니다. 드디어 큰아들 박진우의 3주기 제사를 맞이했습니다. 명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집사 영숙과 수연이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 제사상인데 내가 차려야지. 명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올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온 가족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명희, 이수연, 박민준, 박지아, 그리고 박진호까지. 진호는 형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 미안해. 형수님과 조카들을 지켜주지 못했어. 진호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형 대신 제가 이 가족을 지킬게. 약속할게, 형. 명희도 아들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내 가족을 찾았어. 늦었지만 말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벌을 받았어. 이제 내 가족은 안전해. 수연도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어머님과 함께 살게 됐어. 아이들도 행복해.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꿈꿨던 재단도 만들었어. 당신 이름으로. 자랑스럽지? 손주들도 아빠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엄마가 있어서 괜찮아요. 지아가 말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명희는 손주들에게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건 내 아버지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야. 명희는 큰아들의 손목시계를 손자에게 물려줬습니다. 할머니가 3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어. 이제 너한테 줄게. 민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아야, 이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주려고 준비했던 목걸이야. 명희는 손녀에게도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아는 상자를 열어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가 저한테요? 그래. 내 생일 때 주려고 샀던 거야. 이제 너도 컸으니 받아. 지아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을 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뻐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함께하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먹어. 명희는 손주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가득 담아줬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명희도 따라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지아가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그렸어요. 그림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아빠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명희는 그림을 받아들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래, 지아야. 내 아빠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영원히 같이 살 거죠? 명희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절대 너희를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 수연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주셔서요. 미안해, 수연아. 내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명희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명희는 큰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해냈어.
내 가족을 지켰어.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진우가 없는 이 자리가 완전할 수 있을까?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지만 큰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며느리에게 인정받았지만 그 인정이 너무 늦게 온 것은 아닐까? 손주들은 이제 행복해 보이지만 아빠 없이 자라야 하는 아이들. 명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행복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 순간. 뿌듯하지만 아쉬운 이 마음. 그것이 명희가 느끼는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영화 봐요. 지아가 서재 문을 열고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그래, 갈게. 명희는 손녀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온 가족이 소파에 모여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명희는 손주들을 양옆에 앉히고 그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3년간의 고통과 오해는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는 아들 진우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는 영원히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명희는 손주들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으니. 진우야,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명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우야, 편히 쉬렴. 엄마가 내 가족 잘 지킬게. 명희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아가 할머니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명희는 손녀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지금 행복해.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그렇게 함께 웃으며 새로운 내일을 맞이했습니다. 3년간의 오해와 고통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명희는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냈고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진우가 남긴 빈자리는 영원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명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늦었어도 진실을 밝힌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가족의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해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